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에듀나인에서 최근 7개년의 공인중개사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집을 아주 당찬 마음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해가 지난 것들, 특히 우리 공법이나 특히 민법도 마찬가지고 법령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해가 지난 몇 년도간의 기출문제가 현재 시험 기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싹 다 교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답이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판례가 변경되거나 또는 기존의 문제 자체가 성격상 우리 바로 시험 보는 현재 시점에서의 성격에 맞지 않으면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문제 자체를 살짝 변형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지나간 것들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와 해설을 정복을 하신다면 시험 합격에 가장 최적화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연도별로 40문제, 민법 같은 경우는 40문제 전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바로 이 문제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최소한 기본 강의를 한 번은 듣고 또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보는, 한 번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기본서와 기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이 수강 대상인 특강입니다. 자, 앞으로 7개년치를 매 회차별로 그 테마 하나하나마다 무엇이 출제 포인트인지 짚어가면서 충실한 해설을 할 겁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서는 읽었다라고 전제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어렵다라면 아직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기본서와 관련 기본 강의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 26회 기출 문제 풀이를 들어갑시다. 자, 문제 41번이에요.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 칠판을 봅시다. 자, 통정의 표시는 108조 1항에서 무효라고 하고 있고, 2항에서 그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선의의 제3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3자에 해당하려면 예컨대 갑과 을의 A라는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가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108조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그래서 이 무효인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매매잖아요. 매매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게 무효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이걸 기초로 제3자 병한테 팔아넘기고 등기를 했다. 원래는 병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 108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면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보호되는 거죠. 이렇게 전전해서 되는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일 것 말할 것도 없고 제3자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제3자 개념이 중요한데, 이 제3자 개념은 이 A 행위, 무효인 A 행위를 기초로, 첫 번째 A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는 이 사람의 등기를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했다. 두 번째로는 제3자여야 된다. 제3자. 즉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는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즉 갑과 을은 제외. 또 을에 상속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속인은 법적으로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제외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이 당사자를 대표적인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무효예요. 이 무효인 채권을 유효하다고 믿고 가압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제3자에 해당하게 되죠. 니은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 무효입니다. 무효. 이 통정의 표시가 무효니까 이 전세권이 무효인데 이 전세권이 유효한 줄 믿고 저당권 설정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죠. 디귿에 대리행위의 통정의 표시에서의 본인은 당사자예요.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본인이잖아. 이건 제3자가 아니죠. 당연히 아웃되는 거고,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걸 뭐라고 하죠? 수익자. 이 수익자는 그 통정의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통정의 표시에 기초해서 직접 이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암기하세요. 직접 이익을 받은 자다. 자기가 직접 이익을 받은 자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해설을 간단히 살펴보면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특히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역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지 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2번을 봅시다. 주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주은 법률행위는 칠판을 보면 주은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죠?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대로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법에서 앞에다가 준자를 붙이면 일단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만 비슷하기 때문에 준에서 처리한다. 자, 이러한 준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세 가지예요.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자,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통제한다. 관념이라는 말이 어렵죠. 사실이라고 바꿔서 보시면 돼요. 사실을 알려준다. 감정의 표시.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의사의 통지. 이게 최고라고 하죠. 최고. 독촉. 돈 갚아라 라고 독촉하는 거. 이것이 의사의 통지이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의사표시대로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준자가 붙은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고 독촉을 하면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를 한 번은 봤으니까 이 최고 독촉이 어디서 나오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독촉, 그리고 무권 대리의 상대방의 독촉, 최고에서 나오죠. 특히 무권 대리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관념의 통지는 대표적으로 채무의 승인입니다. 채무의 승인. 내가 네 채무자다라는 사실을 통제하는 거. 감정의 표시는 용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을 당할 수 있는데 용서를 받으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죠. 용서. 자, 이런 것들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3번은 채무 이행의 최고, 독촉이 나와 있잖아요. 이 독촉, 준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의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각종의 최고, 제한능력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이런 최고, 독촉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다음 43번 문제로 갑시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뭐죠? 이게 막 계속 투기가 성행하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피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계속 땅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국가가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당사자가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것 가지고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무효예요. 국가로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다 라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소급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거래 계약, 대표적으로 매매, 토지 매매, 이 거래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효력은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정한 강행법규예요. 따라서 이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인데 이게 확정적으로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구매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국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건 무효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구매자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니들은 유효해. 이렇게 유효해지고 또 불허가가 나면 너희들 투기꾼 딱 걸렸어. 무효야.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 상태는 아직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동적이라고 하죠. 유효도 될 수 있고 무효도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을 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법률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한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투기꾼 아닙니다 라고 허가를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한쪽이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 쌍방이 신청해야만 허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력 의무라고 하죠. 예컨대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럼 매수인은 강제로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의무가 있어요. 협력 의무. 이건 유효해요. 이걸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그러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유효하게 인정한다. 이 두 가지 암기하세요. 협력 의무와 계약금 계약. 이 두 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유효하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자, 이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기억 먼저.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두 가지가 유효하다고 했어요. 협력 의무.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유동적이지만 무효니까 매매 계약의 주된 효력인 매매 대금을 달라. 매매 대금 청구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대금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주된 효력은 무효예요. 이것을 조건을 어떻게 꼼수를 부려서 거기에 뭐 조건을 달거나 뭘 하거나 다 소용없어. 다 무효란 얘기예요.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지는 기역과 리을이에요. 니은을 보시면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 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 자체가 무효라고 했죠? 없어요.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없잖아. 무효니까. 대금과 소유권 이전 이거 다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유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유효니까
계약금이 무효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유효하잖아. 계약금 계약 유효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려면 나중에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 계약이 불허가가 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는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요. 같이 따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유동적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는 청구할 수가 없다. 43번 해설지에 잘 써놨는데 일단은 두 개, 협력 의무와 계약금 계약 이 두 가지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유효하다. 니은 질문과 관련돼서는 허가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니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 즉 대금, 소유권 이거 다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불이행했다라는 것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관련돼서 계약금은 유효하니까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그 계약이 나중에 허가 불허가가 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주된 매매대금 채무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조건을 붙여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44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즉 103조를 말하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걸 골라라. 이거는 여러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기출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례 어떠한 것이 103조 위반이고 아니었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무효인 것으로 본 것은 니은과 리을이네요.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예컨대 보험 사기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한 10개 들어놓고 나 한 목숨 희생해서 남겨진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보험 사기 목적으로 애초부터 보험 사기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건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이건 곤란하잖아.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걸 거래를 하는 거니까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보험 사기예요. 이런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103조에 위배되어서 무효다. 리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수사기관에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거짓 진술을 하고 돈 받기로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 돈 받기로 했다. 이거 국가사법질서를 흔드는 거죠. 이거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기억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를 받아요. 어떤 행정적인 과태료 대상이 될 뿐이지 법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래 행위는 다 유효해요. 매매 계약을 하든 임대 행위를 하든 이건 10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유효해요. 그리고 디귿은 좀 주의할 건데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 어떤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변호사가 약정했다. 이때는 주의할 게 이게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이런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 위배되어서 무효예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자유롭다. 민사소송에선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 그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귿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 위배돼서 무효지만 민사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이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만 나머지 주의하시고 뒤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 즉 103조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되는 것 그리고 무효가 되지 않는 것 위반이 아닌 것 중에 핵심적인 것 기억에 보면 부척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 이 첫 계약 곤란하잖아요. 부척관계 유지를 향한 계약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좀 어려운 표현이 이 예 부분인데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돈을 공짜로 주는데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건 부척관계의 유지 목적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반대로 부척관계의 소멸 쪽으로 향한 거, 우리 이제 그만 찢어진다. 이 소멸 쪽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해요. 당연히 지금 합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불법적인 상태로 계속 가는
어느 방향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적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쪽의 약정은 무효다. 아까 봤던 것처럼 니은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이고 도박채무와 관련된 도박 이게 사행성이 강한 거죠. 이 도박채무 관련한 약정이 역시 무효이다. 그럼에 비해서 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기억을 암기하셔야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또는 투기 목적으로 세금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다 마찬가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지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효해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투기 목적, 세금 회피 목적 이런 것들은 유효. 니은의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건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 마지막 비자금의 소극적인 은닉 이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또 소송상 증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걸 좀 주의할 건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식사비나 교통비 하루 일당 이 정도 수준의 돈을 주기로 했다. 그만큼의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때는 103조 뭔가 꼼수가 냄새가 나는 거니까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증언의 대가로 약정하는 건 이건 액수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동기의 불법 부분은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자, 이것들이 주로 103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더 추가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필수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5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있는데 무권대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대리권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하고 무권대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표현대리가 안 되는 무권대리가 있다. 자,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야 돼요.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 이 후자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를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하죠. 효과는 어떻게 되죠? 자,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가 되는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마치 유권대리와 비슷하게 본인에게 효과가 미쳐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즉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전혀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그 효과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즉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해지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자, 그러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칠판에 한번 무권대리 정리를 합시다. 본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걸 전제로 합니다. 대리행위. 이 사람을 갑, 무권대리인 을, 상대방 병이라고 할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이게 현명이라고 하죠. 자, 이게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갑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당사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매매를 했다라면 매매 당사자가 갑과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얘는 대리권이 없는 거죠. 무권대리인이 권한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본인한테 전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이런 거 필요 없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근데 이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그럼 이 유동적 무효의 효과라는 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추인을 해서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이게 핵심이고 자, 본인 측에서 발생하는 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거 이 상대방은 불안하잖아요. 유동적 상태니까 상대방은 최고 빨리 둘 중에 하나 추인을 하든지 추인 거절을 하든지 결정해달라라고 최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철회권 자, 이 최고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상대방의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철에는 이 상대방 병이 선의일 때만 이 사람이 무건대리인 줄을 몰랐다라고 할 때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서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상대방과 무건대리인 사이에서는 몇 조? 이걸 암기하셔야 되죠. 135조. 네가 대신 이행해라. 네가 나쁜 놈이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라. 또는 손해배상해라. 둘 중에 하나를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해라 라고 상대방이 무건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자, 이 필수적으로 이 그림 대리행위는 항상 밑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머릿속으로 또는 시험지에 그리고 본인에게는 추인 및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인데 이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무건대리인 사이에서는 135조 책임,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계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살들이 붙어가요. 자,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1번이 옳은 정답지입니다. 무건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일부 부분이 키워드예요. 추인은,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일부만 추인할 수 있느냐? 이건 내용, 계약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일부에 대한 추인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없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왜 틀렸는지 봅시다.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건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기느냐? 소급한다겠죠?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무건대리 행위를 한, 법률 행위를 한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하느냐. 우리 칠판에서 이 본인이 추인할 때는 이 직접 이해관계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빈출되는 쟁점 부분이죠. 자, 본인이 추인할 때 이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상대방한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건대리인에게 해도 돼요. 다만 단서가 있죠.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기는 한데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상대방은 여전히 유동적 상태다라고 하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최고권 철회권은 항상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은 유동적 상태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최고, 특히 철회권, 유동적 상태에서만 인정된다. 본인이 확정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면 더 이상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이미 확정됐으니까. 이런 최고나 철회권은 상대방이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 상태에서만 인정한다. 특히 이 추인을 무건대리인에게 하면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아야만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3번 질문에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무건대리인에게 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죠. 알게 되면 그때는 대항할 수가 있다. 4번 질문, 무건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의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권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이 됐지만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5번 질문, 무건대리 행위가 무건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 칠판에서 무건대리인에게 상대방이 묻는 135조 책임은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건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다, 내가 속았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지는 책임,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질문이죠. 자, 우리 해설지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자, 2번 질문에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바로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야만 대항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 두 가지가 인정되는데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지만 반면에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135조 내용인데 상대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46번으로 갑시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갑이 을한테 매도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배신을 하고 이중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림을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갑이 제1매매를 하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게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병과 제2매매를 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을 때 이 병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중매매잖아요. 이중매매. 이것의 효력이 이것의 효력. 두 번째 맺은 병과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 자, 머릿속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유효. 왜 그래요? 경쟁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쟁, 계약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이러한 매도인의 이 갑은 을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의무를 배신하고 병한테 넘겼기 때문에 배임행위예요. 이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건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으로 돌아와 보시면 1번 집 다음 중 틀린 것 먼저 틀린 정답지부터 봅시다.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자, 누가 가담한 거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의 하자를 판단해요? 행위에 존재하는 사기 강박이나 적극 가담했다 이런 것들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법적으로 본인이 적극 가담한 거나 똑같이 취급돼요. 그래서 병의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병이 적극 가담한 거나 똑같습니다.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설사 본인인 병은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나 똑같아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한테 미치니까. 그래서 그 행위의 하자가 있는지, 적극 가담했는지, 사기 강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한 거나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병이 적극 가담한 거나 똑같습니다. 무효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 1번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렇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고 2번 질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이행불능.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 강론편에서 이행불능 계약법에 나오죠. 이행불능이라면 바로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최고가 필요하지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나머지 이런 해설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매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46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기출문제 제가 지금 40문제를 다 풀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40문제 다 덤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있어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걸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민법에서 80점을 맞으면 돼요. 80점. 80점이 만점입니다. 80점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남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부하실 때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시면 챙기시고 해설에 아주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해설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런 문제들은 버리신다. 그래서 정답지에 해설은 이번에 특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이건 우리 계약법에도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문에서는 체크하지 않았지만 103조 위반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지문이 정답지였는데 어떠한 의사표시에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의 효과가 본인한테 미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5번 지문이 좀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정리로 이중매매 법률관계 반드시 기억할 내용. 원칙적으로는 제1매매, 2매매 모두 유효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러한 권리관계의 교통정리, 이 교통정리는 대의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절대적 무효고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여러분이 이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우리 시험범위에 벗어나는 건데 이게 기출이 됩니다. 이거를 알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난이도 조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력이 되시는 분은 챙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5번 지문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에서 확실하게 아는 한두 지문을 빼면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3개나 2개 지문에서 찍는 것과 그냥 생으로 5개 지문에서 찍는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기본을 충실히 하고 나머지는 여력이 되면 보시고 나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건 버리셔도 돼요. 나머지 2-3개 지문을 놓고 찍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다음 47번으로 갑시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표현대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단은 무권대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무권대리 중에서 특별한 요건, 특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등의 요건 125조, 126조, 129조에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런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되면 유동적 무효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표현대리에 관한 옳은 것 3번이 정답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자, 기억합시다.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복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다 그냥 인정하는 걸로 보세요.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본다. 요건 충족된다. 옳습니다. 다음 1번 지문에 보면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는가? 아니죠. 표현대리의 성질은 무권대리잖아.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안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 3개 조문은 암기하셔야 돼요. 조문 숫자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125조, 6조, 껑충 띄어서 129조, 5, 6, 9에 5, 6, 9. 6조죠. 권한을 넘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는 요건이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대리권은 실제 대리인이 한 무권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죠. 나머지는 간단히 여러분이 해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설에 함께 체크할 것은 2번 지문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대리권은 반드시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3번 지문에 복대리인 선임권이 어쩌고저쩌고 한 권한도 당연히 기본대리권이 된다.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복대리인 나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8번으로 가서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하였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사례 문제, 우리가 사례 문제가 사실은 어렵죠. 사례 문제는 실제 실전에서는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풀고 이 5개 지문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세요. 확률. 내가 확실하게 아는 지문 하나나 2개 많이 지를수록 좋죠. 그러면 어차피 찍게 되는데 찍었을 때 확률이 올라가게 돼. 그게 최선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나머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그림으로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갑은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해버렸다. 자,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잖아요. 자, 우리 민법에 제한 능력자가 3명 있습니다. 3명. 기억하셔야 되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이 3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능력이 제한되는 자인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가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그 행위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자, 취소 사유라는 건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이때 취소권은 갑도 행사할 수 있고 병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에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적법하게 취소했다라고 나왔네요. 병,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취소했다. 옳은 얘기죠. 법정대리인이 없애버렸다. 그럼 취소의 일반 이론상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 틀린 지문이 5번이니까 5번을 봅시다.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면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갑에서 칠판에서 보시면 갑에서 을로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이 등기를 있음을 기하로 병에게 다시 매도해서 넘겼다. 그럼 병 앞으로 등기를 하면 병이 보호되느냐? 이거 취소하면 이게 날아가죠. 예,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이 사람 등기도 무효가 되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얘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통정허위 표시나 사기 강박 취소 이라면 108조 2항 등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선이라면 보호되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절대적 무효. 자,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을 때는 그 무효를 기초로 취소된 행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걸 절대적 무효. 우리 사례에서 이런 절대적 무효가 사례로 출제되는 건 2가지. 이 제한능력자 파트랑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우리 앞에서 본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 사례에서도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제한능력을 위한 취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왜 옳은지 봤고 2번 지문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상대방의 선의 악의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돼요. 나머지는 뭐 동시행 관계 이런 것들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죠. 서로 주고받았는데 무효가 됐다. 그러면 돌려줄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다음에 4번 지문에 갑이 미성년자가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쓰면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되느냐. 자,
서로 주고받은 건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일반 규정이 748조에 따라서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왕창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합니다. 근데 다 써버렸다. 써버렸지만 생활비로 썼다는 게 중요해요.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하고 있는 이익으로 봅니다. 유흥비로 썼다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도 되지만 생활비는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죠. 이런 게 사례예요. 지금 논점이 뭐 이게 하나 다른 문제로 치면 이거 하나가 그냥 독립된 문제가 돼. 사실은 우리 문제를 한 3문제를 푸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근차근 되면 독립해서 3개를 풀 수 있으면 3개의 문제를 하나 문제로 묶어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좀 여러분의 시간과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학자들 내가 소화하기 어렵다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시면 돼요. 해설에서 4번 정도만 체크하면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일반 규정이 748조인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이 748조에 대해서 제한능력자만큼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41조 단서라는 규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된다.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에서 생활비로 써버려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것은 현존이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뭘 기억하라겠죠? 유흥비. 유흥비로 썼을 때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즉 부당이득을 반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다음 49번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질문.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무효 취소의 이중요. 무효 취소의 이중요.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된 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효인 행위도 취소해서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또 죽어. 한 번 죽은 거 또 죽일 수 있다. 무효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해서 무효가 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무효 취소의 이중요. 마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무효 취소의 이중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어요. 나머지 중에 자, 2번 질문을 보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계약은 날라갔으니까 취소로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불법행위는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불법행위는 750조에서 요건에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어야 돼요.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취소는 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니까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죠.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중요 부분인지 판단은 경제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라면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49번 해설에서는 자, 1번이 정답지였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미 무효가 됐는데 해제해서 무효가 된 것도 취소해서 다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체크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나머지 지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다음 50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물건이죠. 지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2번 질문.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물권. 단순한 임차권과 달리 대항력이 있는 물권이니까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너 나가라 라고 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옳습니다. 나머지는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 확인하기로 하고 1번 질문 정도 체크하면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는가? 자,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차권과는 달리 많이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최소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비슷한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으로서 사용하는 게 임차권이고 물권으로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인데 이게 법의 보호가 조금씩 달라요. 자, 대표적으로 지상권과 가장 극과 극우에 있는 지상권이 가장 많이 보호를 받는 거고 임차권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전세권. 이 보호의 스펙트럼이 지상권 제일 왕이고 전세권 중간, 임차권 맨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극과 극우로 지상권과 임차권만 비교하면 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기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느냐? 저 밑바닥에 있는 임차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약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 설정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임대인의 동의, 설정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해설지에 보시면 자, 이 1번 질문 정도. 지상권자는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가장 강하게 보호돼요.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나머지는 일반 조문이어서 여러분한테 맡기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51번부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